자, 먼저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이어서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서 쭉 이렇게 가서 각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거시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사실은 다 마이크를 거시도 상관없고 하여튼 규정상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편하게 네, 토론을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김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가사노동조합회 최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주라고 합니다. 고용부 사회적 기업과장 지영철입니다. 아까 전에 인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여기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거두절미 딴소리 하면 시간을 깎아먹을 것 같아서 토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토론자들께서 약 5분 정도 시간을 쓰셔서 20분 정도를 쓰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분까지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 플로어에서 사전에 질문해 주신 게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질문하신 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제가 먼저 그 발표자분들께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발표 주제에서 나왔던 것과 관련돼서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도 좋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그 앞으로 어떻게 정체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서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에 맞게 좋은 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은 특정한 발표자에 대한 지정 토론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원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장님께서 질문을 던져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역할을 질문보다는 이번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의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역할을 좀 증진하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좀 펼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좀 얘기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지난 그 5년간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양적으로 상당히 확대된 측면이 있고 질적으로 과연 개선이 됐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고용노동부를 넘어선 이 다른 부처들의 정책 사업과 사회적 경제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많이 열었고 또 지자체들도 많이 그런 영역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지원 체계가 굉장히 확대된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사회 서비스에서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좀 부각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을지를 최근 한 2년간 제가 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좀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화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사업에서 예를 들면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의 개별 기업, 그 개별 경제 조직의 확대 전략에서 좀 지역 차원에서의 확대 전략으로 좀 키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지난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협업화 지원 사업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단위에서 확대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좀 인상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에서 협업화 사업의 비중을 좀 넓히는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 지원 같은 것을 협업화나 공동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 또는 그것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과감하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 사이에 인수합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개별 조직만으로 임팩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공동사업과 협업사업만으로 충분할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럴 때 예를 들면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을 경영권을 인수한다든지 또는 아예 합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서 그 규모화나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회적인 자산 처분 제약에서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역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인수되거나 합병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만들었던 기업가들의 어떤 보상? 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 결합의 여지가 실제적으로 사실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적절한 보상을 가져가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간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금융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계 기업 인수나 이런 쪽으로 좀 영역을 사회적 경제 금융기관들이 넓히고 있는데, 사실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인수합병 시장에 사실은 진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생태계가 굉장히 확대되었는데 이 확대된 금융 생태계를 좀 더 진일보해서 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1분 더 쓰면 그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실은 높은 품질 보장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높은 품질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낼 거냐, 이게 이제 한 가지 차원에서는 자원이 확대돼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서 우리라 하면 사회적 경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 사실은 잘 전달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 사회적 가치 측정 이 문제에 좀 더 깊이 있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인벌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체계를 5년 내에 굉장히 발전시켜야지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구성원들과 외부의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자율성을 해치는 것만으로, 측정될 수 없는 걸 측정한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기부나 자원봉사를 확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기업의 생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적 자원을 끌어온다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시민들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 기업적 경영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거가 좀 간과되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들을 좀 약화시키지 않았나. 그럼 이걸 어떻게 강화할 거냐? 뭐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정부가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몇 명의 자원봉사를 확보하면 거기에 몇 프로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위해서 시민을 결합시키는 것을 사회적 경제 조직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거기에 뻥튀기를 해주는 역할을 정부 지원이 하면 어떨까? 또는 뭐 함께 일하는 재단이나 다른 여러 공익재단들이 사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기부금을 얼마를 모으면, 우리가 영리기업이 기부금을 모은다는 게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기부금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다른 민간 공익재단들이 일정 매칭 펀드로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사회 서비스의 높은 품질 보장에 자원 확보 측면에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주세요. 네, 괜히 1분 드렸어요. 길어졌습니다. 네, 최영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는 굉장히 시사점이 참 많은 내용입니다. 뜯어보면. 그리고 민동세 대표님 발표는 특히나 제가 계속 천착했던 거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에 정말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건 토론 아닙니다. 발표문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할 텐데 늦게 주시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저는 1998년이니까 거의 25년 동안 사실은 주택의 사회 서비스 쪽에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요새 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5년 정도를 돌이켜보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항상 그 노동과 사회적 경제 부분에 많이 천착해 왔고 최근에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확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깐만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다가 넓히기, 만들기, 그 다음에 협동하고 연대하기, 이건 좀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게 3가지 말을 갖다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사회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시야를 갖다가 확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민동sen 대표님도 사회보장 기본법과 사회서비스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쓴 거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매 연도에 사실은 협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사회적 기업이 생기기 전에 자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운동들서부터 결합되어 온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그때그때의 법제도적인 이슈에 어떻게 시민사회가 대응해 왔는가,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이런 거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과연 이 역사를 가지고 사회 서비스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2013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란 말이 없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사회복지 서비스 대신에 사회 서비스란 용어가 등장을 했고 이제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츰 올라가지만은 이게 사회 서비스임을 누가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2021년도에 이거 보사연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사회 서비스 특수분류가 도입되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연도를 갖다가 경년에서 매년도로 바꿔갖고 수요 인력 그다음 공급을 갖다 하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을 누가 알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누가 읽었으며 이 내용이 얼마나 제가 허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협소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저희 사회적 경제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할 때 사회 서비스형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럴 때 취약계층을 얼마나 고용하는가, 취약계층이 얼마나 사회 서비스를 주는가. 첫 번째 취약계층입니다. 이게 사회 서비스입니까? 국민 전반에게 확대됐는데 그래서 같은 돌봄을 하더라도 노인 요양을 해요. 사회 서비스형으로 다 등록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갖다가 아주 공공성 높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클릭을 못해요. 그 일하시는 분이 20대도 있고 30대, 40대도 있으니까 60대 취약계층도 아니야. 그리고 그 서비스를 갖다 받는 분들도 당연히 국민 일반이죠. 그리고 그런 거 여러 가지에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바뀌어야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부분에 얘기하신, 그리고 또 하나 돌봄 서비스업과 같은 표준산업 분류가 바뀌어서 우리 내부에서 노인 요양을 하건 가사 돌봄을 하건 아이 돌봄을 하건 산모 바우처를 하건 같은 조직이다, 같은 사회 서비스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이게 통계에 맞는데 지금 표준산업 분류는 완전히 다 각자 청소업, 뭐 무슨 업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넓게 보자. 이제는 넓게 보고 말씀하신 사회주택, 사회 서비스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고용하는 거 프리랜서 우리 취업 알선해요. 다 사회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만들기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부가 2006년에 사회적 기업법을 만들고 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커뮤니티 케어든 모든 많은 정부 사업을 갖다 시작했습니다. 전 이게 일부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있지만 이게 돈 가진 데가 정부잖아요. 제도 만들고 법 만드는 게 정부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그 안에 갇혀서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 생존자에 대한 문제는 벌써 10년 전부터 자활에서 얘기가 됐다가 그 한국돌봄 쪽에서 얘기가 된 바가 있고요. 돌봄에 국한시키자면 정신장애인 생활 지원에 대한 것들도 저희 협회가 4년 전부터 만들어서 시작을 해왔습니다. 근데 과연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어진 커뮤니티 케어라든가 바우처, 요양 이거 외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있긴 있지만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는가, 만들면서 제도를 요구하고 지역의 조례를 요구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참고 부분을 갖다가 적은 거는요 79쪽에. 근데 요 참고는 지금 윤 정부인데 제가 정식은 아니에요. 왜 윤석열 정부 그 국정계획이 누출됐다라고 들으신 적 있죠? 그 자료예요. 그래서 공식 자료는 아직 저도 그냥 잘 안 찾아봤어요. 대충 맞겠지 하고. 그래서 기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여기 아까 나온 사회주택 그리고 그 돌봄 그 다음은 그 재택의료 요거에 대한 것만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보면서 여기에 갇혀있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정부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빨리 나가지? 우리가 맨날 지역사회 얘기하고 주민의 요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이를 악물고 몸을 바쳐서 만들고 있었을까라는 걸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되었을까? 25년이란 세월은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 22년이죠. 이 세월은 굉장히 오래된 세월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는 나에게는 10척의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로 뭐 자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습니까? 이런 발표를 하고 매번 토론회를 하고 기념일 때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내부의 협력과 협동이 커졌습니까? 우리를 알고 있는 외부가 많아졌습니까? 외부의 시민사회단체와 하다못해 지역사회에서 새마을 분여회와 시의회와 거버넌스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20주년을 맞아서 강력히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 때 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척보다 많은 100개 이상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 사회 서비스를 이해하는가라고 전 처음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협동조합 사회적 너무 많으니까 개별로 못 물어보니까 그쪽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우리가 협동조합의 원칙과 사회적의 원칙을 협동을 얘기하는데 과연 우린 지역사회에서 어떤 협동이 필요한지를 적극 만들어가고 있는가, 업종에서의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그 아까 의료사협처럼 혹은 민동세 대표님처럼 혹은 생협과 신협처럼 나를 갖다가 정체성이 있다고 과시하는 자랑하는 이러한 조직들이 진짜로 모범을 보이고 선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외부와의 연대를 구축할 때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는 노동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노동.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 자체가 공급자, 제공자의 근로조건,
조건 그리고 수가 이런 문제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딴 것도 비슷하지만 노동과 연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노동 쪽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노동이 우리를 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마지막으로 5분 지났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희도 그렇고 그 여기 참석한 어느 분도 그렇고 사회서비스 민영화 저지운동부터 시작을 해갖고 장애인 그 활동 지원 제도 개선 운동에 다 이름을 넣고 같이 가서 으쌰를 하고 아마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곳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기 전해에 50명으로 6개월 동안 논의 테이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노동이 들어갔고 노인 요양이라든가 시설들 사업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마침 제1기 사회적 경제 전문위원회 제가 1기에 있을 때 마지막 해였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게 있는데 사회적 경제가 없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도 중요한 공급체인데 지역에서. 그래서 혼자 들어갔어요. 49명의 다른 분들과 혼자 들어갔을 때에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누구도 우리가 얘기하는 10년 넘었지만 이런 그 사회 서비스 주로 노인 돌봄이 중심인데 공공성이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지역사회 소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인요양협회 그리고 노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다 아니까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공공성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서를 제가 이제 그때 모여있는 쫙 조직들 우리 사회적 경제 합의를 봐서 의견서만 전달하고 그 의견서는 아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마지막에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노동이 중요한데 노동과 아마 다양한 관계도 맺을 텐데 개인적인 관계나 과거의 의리적인 관계일 거예요. 저는 이제는 우리의 아까 세 가지 넓히기, 만들기, 연대하기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이런 논의를 적극 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제자려고 하지 않았으나, 네. 자, 그 세 번째 토론 홍진주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저기 마포 저 끝에 상암동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주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 사회적 경제 뭐 이게 어떤 연결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최영희 대표님 지역사회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 던져주셨는데 또 그 많은 중간지원 조직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얘기하셨는데 그 많은 중간지원 조직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복지, 일자리 이제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했었고요. 마포구 지역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특히 통합돌봄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을 한 4년 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아까 강민수 센터장이 말씀하신 협동조합 연합체, 뭐 연대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여러 아까 성과가 미비한 서울시의 규모화 전략 사업들도 참여하고 또 복지부가 진행하셨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 같은 것들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또 현장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제 의원님들 모든 발언들에서 사회 서비스를 담당할 굉장히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주체라고 말씀하셨지만 호명도 받고 있고요. 또 스스로 굉장히 자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원 사업들 하면서 최근에 서울시나 여러 관계자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왜 사회적 경제가 돌봄을 사회 서비스를 이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떠나서 저는 오늘 이제 용어로 표현하자면 강민수 전 센터장이 편하니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회적 경제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 호명되고 자임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시장화와 민영화의 또 다른 주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주체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통합돌봄과 또 의미 있는 또 좋은 돌봄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주체로서의 차별성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한 교육과 또 우리 안에서의 재투자와 협력과 연대는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당사자로서의 반성과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도 전략적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할 때 개별 조직의 어떤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 또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굉장히 오해받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사회 서비스하는 사회적 경제가 어렵고 영세하고 굉장히 소규모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런 것 속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어떤 질적 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사실 이미 현상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규모화되고 협업사업화하고 연대 조직화하기 위해서 아까 프랜차이즈도 얘기하셨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조정 지원하는 전문가들이나 지원 조직들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회 서비스 분야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클라이언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돌봄에 대한 비용과 수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치우쳐 있고, 혹 지원한다면 인건비 지원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협업화 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들이 지역 안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개발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장벽에 부딪히는 건 그건 누가 지원해야 하느냐, 복지 파트이냐 사회적 경제 파트이냐에 대한 논쟁이 서울시에서도 많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많습니다. 근데 칸막이로 허무는 이야기들을 저희 많이 했지만, 그것이 특히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의 진출에 있어서는 그 칸막이를 함께 풀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옆에 복지부 과장님도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복지부 과장님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재부도 오시고 같이 오셔서 이것들이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얘기가 아니라 같이 지역사 안에서의 돌봄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확장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현장 주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각각 조직의 각자 도생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에 좋은 돌봄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생산의 노력들을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반성하면서 서울에서도 서울 돌봄 SOS센터 사업하고 또 광역 돌봄 추진단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치구 센터들과 논의하면서도 참 힘들었던 부분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혹은 현장 주체들 또한 당장의 실리를 통해서 단가가 맞지 않다, 공공 서비스 단가 맞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걸 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갖는 책무성, 지역 안에서의 좋은 통합 돌봄을 만들어가는 것 과정 속에서의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저는 사회 서비스가 많아지는 것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좋은 돌봄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요자에게 잘 다가가게 하는 것, 그리고 각자 도생하는 여러 실험들을 하는 현장의 많은 조직들이 그냥 몇 번 시도하시다가 지쳐서 이제 소진되거나 사멸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원래의 혁신성과 의도에 맞게 지역 안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지역사회에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인큐베이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네트워킹이나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 차원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정책적으로 함께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 오늘 논의에서도 너무 앞쪽에 그 민동세 이사장님 발제가 임팩트 있었지만 거기서 꼭 강조해 주셨 노인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대상층에 대한 확장들도 필요한데, 여전히 서울 또 저희 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돌봄, 또 성인 돌봄, 조금 나가면 장애인 돌봄 정도에 미치는 부분들에 이제 그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사회 안에서 욕구와 의제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어떤 연대 사업에 좋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장이 사회 서비스 분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더 연대하고 노력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발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영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 텐데, 한 가지만 미리 좀 추가 부탁을 드리면,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정책 기조가 도대체 뭐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근데
제가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쭤보니까 아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처에서 나오셔서 굉장히 무리한 질문을 받으신 건 아는데 과장님께 질문을 다 안 해주시면 답을 다 안 해주시면 나중에 그 민동세 우리 이사장님한테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뭘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기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부분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기 우리 홍진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부에서 조금 나와서 좀 의견들을 좀 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새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대외적으로 정리된 뭐 내용들이 충실히 뭐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그 복지부에서 주관해서 민관 합동 사회 서비스 혁신 TF가 공식 발족이 됐고요. 아마 그 TF 논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정리돼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 고용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의견들을 좀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방향을 만드는 작업에 저희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논의 과정 전체에서 저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행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정부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그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 그리고 전달 체계를 잘 정비해 주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게 정책 대상들한테 잘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그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부가 그간에 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관계로 충분히 좀 고민이 덜 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부가 이제 원래 추구하는 주된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은 일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태동 단계에서부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이제 만들어졌고 제도화됐고요. 그리고 뭐 또 외국에서도 사실 그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내지는 사회적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정체성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저희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개념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뭐 참여 주체들이죠.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본연의 역할, 기능, 책임을 다 하면서 그 정체성을 점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사회적 경제에서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더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오늘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복지부와 관련된 이제 여러 사회 서비스 내지는 사회 복지 쪽으로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뭐 말씀드리면 그 새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이제 김혜원 교수님도 같이 참여해서 이제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뭐 방향성이라고 하면 아직 뭐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국정 과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제도를 좀 설계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큰 차원에서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 2007년도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뭐 다양한 지금 뭐 우리 둘러싼 여러 정책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제도를 만든 때와 지금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이 좀 사회 문제 해결하는데 좀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전에 뭐 김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도 이제는 이제 성숙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질적 성숙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제는 존재를 자기 정체성이나 존재를 스스로 이제 알려야 될 시점이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단순하게 조직의 유형, 뭐 조직의 유형이 뭐 사회적 경제냐 아니냐 이런 논의보다도 뭐 저희처럼 뭐 사회적 그 주식 회사가 됐든 뭐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됐든 조직의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사회적 가치 측정 내지는 평가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조직들에 좀 적용해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본연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뭐 민노재 대표님도 뭐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짧은 거는 좀 다들 이제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여러 활동이나 가치가 이렇게 다양하다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저희 사회적 기업도 좀 그 부분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좀 마련하는데 저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자분들께 답변을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플로어에서 나왔던 토론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 배정을 하고 플로어에서 몇 가지 토론을 또 의견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대략 4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든 질문이죠. 이거 누구도 답하기 어려워서 우리 강민수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 정부의 사회 서비스 방향 혹은 사회적 경제 정책의 방향을 알고 싶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 답하시기 어려워서 넘겼기 때문에 우리 민동세 이사장님한테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그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이라는 생각은 기존에 걸어왔던 양적 성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질문은 누가 답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강민수 위원장님 하시는 게 좋을까요? 따로 묻게?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질적 성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정 부장님께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돌봄과 복지를 연계하는 걸 넘어서 의료를 지역사회에서 실험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적 전환 같아요. 모든 분들이 지역화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3가지 질문을 넘겨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한솔 이사장님께는 그런 제 사회자 직권으로 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국 사회의 주택 문제가 이렇게 크고 부동산이 정권을 바꿀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주택이 그런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이 국민들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이 문제를 각인시키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전세 사기를 당한 가구가 수많은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당한 분을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실없는 소리 같군요. 근데 이건 어떻게 질문드리는 거냐면 지금 사회주택 혹은 재택의료라고 하는 새로운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실험이 새 정부에선 어떻게 추진되면 좋겠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발표자분들께서 조금 이후에 한 2, 3분가량의 답변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혹시 그 질문하실 의견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건지를 지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직근이라고 합니다. 그 강민수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이제 정체성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약간 제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동안은 10년, 15년 동안은 약간 설립 지원 위주의 이제 제도들이 있다 보니까 인증을 중심으로 한 이제 형식적인 정체성에 좀 약간 주목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제도가 좀 개선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제 김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발생한 성과를 내는 그 여러 사회적 가치들을 좀 잘 측정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좀 뭔가 지원을 하는 새로운 제도를 좀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한솔 이사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공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연구임대 아파트 단지인데 실제로 고령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셔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고령자 친화주택 뭐 이런 것처럼 간단한 이제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설치를 해서 이 가정 내에서 생활하기 좋게 뭘 하려고 해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뭔가 이제 사회주택이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고령자들도 그러시지만 이제 뭐 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급성기 치료를 끝내고 이제 댁으로 돌아갈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간집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이제 복귀하는 훈련이나 이제 복귀 사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간 거처들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공간이나 주거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안인데요.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와 사회주택이 좀 결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모색해 주시고 혹시 또 의견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하십시오. 그 사회 서비스가 모든 부처에서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와 연결돼서 그 16개 부처의 사회적 경제 정책도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안에서 사회적 경제가 효과적으로 접목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연결해서 부처형 사회적 기업을 고용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각 부처에서 있는 그런 사회 서비스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또는 그것과 연결해서 등록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고용부의 생각, 기조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심지어 토론자한테 질문을 하셔서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시간 제약하에서 저기 오른쪽부터 쭉 가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장님 질문이 여러 개입니다. 네네. 네. 그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주셨고 동시에 뭐 거버넌스와 제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냥 두 가지 묶어서 그냥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제 대답은 성찰하고 그다음에 연대가 필요한 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안,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야 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경제는 뭔데?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구나 대안이 아니면 그러면 뭘까요? 이거를 저희가 조금 물어봐야 할 시절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물어본다는 게 제 언어로 얘기하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조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성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연대와 협동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럼 호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성찰할 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호혜적인 관계를 맺자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근본적이고도 진지한 질문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사회적 경제 정체성 보고서 만들면서 현장을 이렇게 쭉 만나니까 매우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플로어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들면 좀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 힘들면 도움을 청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조금 사회적 경제에 다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힘들면 도움을 청한다는 거를 우리 이제 제도 같은 걸로 조금 언어를 바꿔서 조금 이제 그 차원을 낮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연대인데 저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인수합병 같은 거 지금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인수합병과 함께 그 이태리의 레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태리 사회에서의 협동의 모델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인수합병과 같은 단단한 것 이것과 그다음에 사업적 프로젝트성 협업이나 이런 것을 뛰어넘는 중간지대의 협업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제 이태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콘소시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기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그것을 촉진해 나아가면서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그대로 두되 비즈니스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방식인데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연대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저 아까 잠깐 발제할 때 말씀드렸는데 생협조합원이 124만 가구예요. 그들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소셜벤처가 플랫폼 우리 지금 노동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중간에 지금 이런 선배들이 그런 양자를 연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태계를 만들고 협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방식의 협업 모델들이 조금 우리 내에 출현된다면 그렇다면 뭐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런 실험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들면 손을 내밀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2개 그냥 다 더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무문으로 답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네, 그 짧은 요 시간 사이에 신이 내려오기를 기도했는데 저에게 신내림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이 새 정부의 사회 서비스, 사회적 경제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신뢰에 의지하지 않고 제 의지대로 추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을 나눠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고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인수위원장이었던 사회성님 통해서 나왔었던 몇 마디의 발언들, 그러니까 실은 단어의 맥락도 전 없었다고 보고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다 나온 말들이었죠. 좀 전에 그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 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라고 하는 과제 하나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고도화가 됐든 확대가 됐든 이러한 내용 안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옆에 묻어있는 이런 거라서 실제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 속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중심이거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잘 되면 조연, 안 되면 엑스트라 뭐 이런 정도로서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는 여전히 복지부의 주요 정책인데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은 자원이에요. 절대 파트너적인 부분으로 성장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정책은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정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국민에게 전달되어지는 전달 체계에 대한 정책이 더 중요한데요. 지난 정부 때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행정 체계가 어느 정도 구조화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상당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 제도화되고 관련된 법률도 만들어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물론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긴 하지만 사회 서비스 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또한 제정이 되면서 그 안에 거는 기대들도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추측해 보면 현재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거고, 그 정책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들이 느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드러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밝히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복지부나 고용부 등이 내용적인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새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적인 흐름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역사적인 시간을 다시 돌이켜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기반을 두고 성장합니다. 그 시기에 사회복지사업법도 개정이 되고 또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틀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여정부 마지막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행정전달체계에 대한 개편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사회 서비스가 대단히 확장되는 결론에 이르고, 또한 참여정부 마지막에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이후에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경제도 역시 확장하는 시기를 맞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안타깝게도 체감적인 부분은 매우 떨어지지만 선언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했었고, 또 그 의지를 비서관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노력했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전달 체계를 구조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맞이한 정책적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관계부처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니라고 물을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흐름들과 정책에 대한 환경들에 대해서 각인하고 체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신이 내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봤을 땐 신내림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 짧은 시간에 네. 이렇게 정확히 네. 두 가지를 해서 정리한 장경호 거예요. 의원님. 네. 맞고요. 제가 받은 질문은 질적 성장과 나갈 방향인데요. 아까 강민수 위원장님께서 거의 다 질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거는 얘기해 주셨고, 다행히 저희가 지금 예를 들으셨던 그 컨소시엄을 저희가 진흥원 덕분에 경인 지역 의료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나오는 사업들은 11개 소속사들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레벨로 사이즈를 맞추고 단가를 맞춰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게 하나로 뭉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간 과정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걸 통해서 우리끼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업들이 이러려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제안서를 내고 심지어 같이 그 결과까지 누가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누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됐으면 서로 지지하고 잘 되게끔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갈 방향까지 저희는 지금 몸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한솔 이사장님을 약간 도와드리려면 뒤에 나오는 통합돌봄에서 그 고령자 주택은 안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원하는 오시면 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안산으로 그냥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다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아예 LH하고 건물을 부셔서 새 건물 지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외국에서도 오십니다. 지금 영국에도 오시고 일본에도 오셔서 저희 걸 반대로 우리가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어떻게 지었는지 오는 사례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아마 다크였었던 것 같아요. 다크호스 이한솔 이사장님의 마지막 멘트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필터링 없이 말하는 편이라 이렇게 좀 속된 못된 말 하고 여기 대상자 없으신가 상처받지 마시되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소구할 것인가. 사실 이거 저희들 오랫동안 계획도 있고 막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지난 정부 때문에 다 망했고요. 그게 뭐 일부러 망했다, 지난 정부 완전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청년층 대상으로 저는 청년 정책 계속 연구한 사람으로서 꼭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아주 강박적으로 욕구를 가지지 않는 비율이 싹 늘어났었어요.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근데 이게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확 트면서 청년들의 90% 이상이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로 입장을 다 바꿔버립니다. 뭐 거기에는 가격이 뜬 것도 있지만 위정자분들이 그걸로 투기도 꽤 많이 하시고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 세계는 답은 그 부동산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졌고요. 그래서 다시 세우고 있고 국민들한테 약간 소구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다행히 뭐 지금 부동산 상황이 다시 또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계획 다 세워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고 좀 시간을 기다리며 버티곤 있는데 뭐 주거복지 영역에서는 굳이 막 너무 다 하나 A부터 Z까지 같은 정책으로 가진 않고 레이어를 좀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약계층 혹은 뭐 급여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돌봄이 직접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분은 사회주택이 완전히 담지는 못하는 걸 인정하고는 있어요. 거기는 진짜 LH가 세금을 왕창 부어서 완전 저렴하게 하고 거기에 최소한 LH가 좀 프로그램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도록 저희 견인하는 역할을 맡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서민에 가까운 약간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사실은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려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사실 그런 어떤 주거 서비스가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저희 같은 데들은 시민들 인식이 뭐 좋긴 한데 착하긴 한데 되게 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같이 살긴 한데 조금 끈적하고 뭐 이런 느낌을 좀 해결하고, 어쨌든 양질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사회주택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겠고, 내가 빌려 쓰면서 살아도 괜찮다,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도 충분하다라는 걸 보이는 걸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기회는 오지 않을까, 이 비율이 바꿔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데 있어서 전세 사기 이런 거는 지금 원희룡 장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꾸준히 사례 팔로우는 했었고, 저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한 수십 명을 상담도 해줬고 이랬었는데 저희가 계속 모았고, 뭐 이런 것들은 꾸준히 어쨌든 이런 사경 주체들이든 시민사회 조직들이 잘 하고 있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진민달팽이 저희 입주하고 나가시고 막 한 7, 8년 정도 한 700여 명 정도 쌓이셨는데, 이분들이랑 요새 이렇게 공공주택 지어질 때 반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역 소유권자들 같이 가서 막 이렇게 시위도 하고 이러면서 다 원안 추진되게 만드는 사례들도 늘고 있고, 사회주택 사시는 분들이 많이 퇴실하고 나서도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 그룹들을 좀 모아 나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한 10년 뒤에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만 더 같이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 주신 거는 말씀 주신 사례가 딱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사회주택 정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가장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운영하는 주체의 비영리 민간 조직이 운영하는 게 사회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공기업하고 비영리 민간 조직이 한 반반 정도 그 공공성을 가진 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쨌든 LH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임대주택 이런 게 망가지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잘하는 데들이 주택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공공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회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당장 LH를 뜯어고치는 좀 어렵다. 그래서 힘든 거 너무 공감되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실력은 좀 쌓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도 지금 기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후 연구임대주택들이 이제 재건축하는 시점들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89년도에 연구임대주택 짓고 이게 한 40년 쌓이면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LH 재건축 다 들어갈 때 그때 사경 주체분들이 실력 가지고 커뮤니티 설계와 운영과 이런 것들을 같이 도입시키면 돼요. 지금 연구임대주택 가서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힘들 텐데 어쨌든 그 시점이 10년 내로 찾아올 때 까지 실력은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근데 하나 둘씩은 사례는 쌓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래 그 약속했던 45분보다 7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 제가 1, 2분만 마지막 멘트를 하고 클로징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얘기한 것 중에 저는 그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민수 위원장님께서 그 정체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은 아마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계속 늘어나고 변화해 갈 겁니다.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고 이미 지난 정부를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 정부하에서 저는 더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기됐던 의제가 노동, 그다음에 기후, 지역 소멸의 문제였죠. 생각해 보면 사회적 경제가 현재 지역화의 과제를 갖고 있고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모두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주거와 돌봄, 이 같은 문제죠. 한 곳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뭉쳐져 있는 문제들인데 이 다양한 형태의 실험에 대해서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도 지역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의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장지훈 부장이 말씀하셨던 그 사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운 모색을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신이 내려서 잘 말씀해 주신 우리 민동수 이사장님의 말씀은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사회적 경제의 강화나 이런 것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부각된 것 같지는 않다.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하나의 도구적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의 사회적인 위기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회적 경제가 다시 부각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니 우리 이한솔 이사장님의 말을 빌면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자. 이게 오늘 발표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